자, 26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난 지 며칠 됐죠. 한참 됐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민법 같은 경우 의외로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래 나왔던 민법 문제 중에서 가장 평이하고 가장 쉽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26회 시험입니다. 첫째로 지문이 좀 짧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최신 판례가 많이 안 나왔고요. 세 번째로 사례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딱 볼 수 있는 배배 꼬여있는 사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형태의 문제가 위주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전형적으로 우리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기서 꼭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 또는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느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딱 보면은 답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공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두 개로 지금 애달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일단 발표를 할 때까지는 이왕 시험 본 거니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가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 또 올해 시험을 봤지만 내가 이 문제는 도대체 답이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간단히 답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공부할 때 그 내용이었구나.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는 맞았다 틀렸다, 왜 맞았나 왜 틀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구나,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및 지문을 통해서 잡아가는,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20문제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A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41번 통정허위 표시. 자,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고요.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가장매매 사례 형태고 또 하나가 108조 2항에 보호되는 제3자. 108조 2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11명을 이렇게 암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올해 꼭 나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고 계셨으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었죠.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끼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겠죠.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디귿에 본인 있고 리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있죠. 이 두 놈이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보호되는 제3자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 리을을 뺀 나머지 기역 니은 요거 찾아주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자, 요건 이제 거의 암기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의 구조가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그에 터져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3단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법률 사실에 뭐 우리 교재 보면 용태와 사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분류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요거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에는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가 있고, 의사의 통제는 각종 최고, 각종 거절 이게 의사의 통제고, 관념의 통제는 통지, 승인, 인지, 보고 이런 것들이 관념의 통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하고,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에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의 표시 필요 없고 결국 요 놈만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고, 의사의 통제는 각종 최고, 각종 거절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2문 같은 것들은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냥 골라내죠. 다음 중 뭘 골라라?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 뭐가 보여요? 최고가 보이죠. 3번에 의무 이행, 채무 이행이 최고. 동의라든가 취소라든가 추인이라든가 해지라든가 각각 뒤에 뭘 붙이면 돼요? 동의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답 3번이죠. 43번은 우리 민법 총칙 무효 취소 파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였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뭐였어? 이거 유동적 무효였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 대법원 판례 쭉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실 게 뭐였습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계약상 채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없다. 니은 틀렸지요. 두 번째로 디귿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하는 거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거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없다.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 즉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 따위를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질문이에요.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볼 것도 없이 기억, 리을 두 개 골라내면 됩니다. 그렇죠? 니은, 디귿이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계약상 채무는 없지만 기역처럼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이전 등기 청구는 없다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리을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줄이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답은 3번. 44번 반사회 질서 행위 크게 두 덩어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한 거 구별하자 그랬고 그거 나눠서 외워야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 안 나왔죠? 내년에는 이중매매가 나오겠죠. 올해 44번이 나왔으니까. 44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가 늘 봐왔던 거 두 개가 눈에 보여요. 니은에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리을에도 눈에 하나 보여요. 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대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디귿인데요. 변호사는요.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으면 수임료라는 걸 먼저 기본으로 받습니다. 수임료. 그 다음에 소송을 이겼을 때 성공보소라는 걸 받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수임료 받는 건 당연하고 성공보소를 받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 그런데 올해 판례 중에 하나가 여긴 지금 민사소송이라는데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요거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이런 판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만약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걸 유효로 해버리면 변호사가 범죄자를 죄를 졌다는 걸 알면서도 뭐 위증을 한다든가 증거를 조작한다든가 등등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할 것이다. 승소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거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따라서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억에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건물 자체가 무허가여서 뭐 철거되거나 뭐 과태료를 물거나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 건물 자체를 임대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유효, 기억하고 디귿은 유효, 니은하고 리을은 반사회 질서는 무효. 답 3번 이렇게 됩니다. 45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무권대리 우리 징글징글하게 어려워하면서 여러 번 했지요. 무권대리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 본인에 대해서 일단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요게 기본 뼈대예요. 무권대리 행위,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초인을 하면 서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초인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물론 본인은 초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반면에 상대방은 본인한테 초인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최고. 이거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촉구로 바꿨죠. 물어볼 수 있다. 초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초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선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게 무권대리의 기본 뼈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1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일부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하거나 하면 안 돼요. 무권대리인과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한다 그랬죠.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추인한 때 X. 3번은 우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본인이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과 거래행위란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상승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 이게 더 중요하죠.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을 한 경우, 특히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었죠. 상대방이 알아야,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설령 추인을 무권대리인에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 상대방이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해. 근데 상대방이 뒤집으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있다는데 설회권은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만, 최고권은 상대방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고요. 철회는 선인 경우만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다. 악의라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 5번 135조 요거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제가 강의 막판에 요거 대단히 중요한 최근 판례입니다.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무권 대리인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135조 책임을 지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5번에 보면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자, 무권대리인에게 잘못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제3자의 위법 행위로 무권대리가 야기가 됐다. 다시 말해서 무권대리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무권대리는 135조에 터잡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35조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2, 3, 4번 다 틀렸고 1번만 옳은 지문이 되죠. 46번 갑은 자신이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동물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한자가 틀렸네요.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로해. 이중매매가 있네? 왜 없다고 아까 그랬을까?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까 44번을 말씀드릴 때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중매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게 반사회 질서행위 중에 두 개예요. 어느 게 나오더라도 오출죄가 아닙니다. 올해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46번에 이중매매,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다시 나오죠.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나오거나 이중매매가 나오거나. 자, 이중매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요. 제1매매. 근데 병에게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당연히 병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요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요건이 뭐였어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 그러면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셨어야 되죠. 그러면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응할 수 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 자,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 뭐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최고 없이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독촉 없이 해제하고, 을이 갑에게 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원상회복 청구. 별도로 뭐 하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 요게 채무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 그런데 병이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요게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요게 무효가 되면 병등기가 무효인데 이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을 말소 청구 못한다. 갑 말소 청구 못한다. 그럼 어떻게 말소해야 되냐? 을이 갑을 대위하여. 꼭 기억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병등기가 무효고,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하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옳은 지문이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병등기는 무효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은 선악불분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했었습니다. 4번. 따라서 4번 X. 5번은 제2매매가 제2매수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의 대리인 무가 있었어요. 얘가 제2매수인인데 병의 대리인 무가 있었어요. 병의 대리인 무. 이 무가 적극 가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 판례 이렇게 보죠.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다시 말해서 병의 대리인 무의 적극 가담은 곧 병의 적극 가담하고 똑같다. 따라서 본인인 병이 대리인 무의 적극 가담 사실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병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5번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이중매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던 것들이 다. 47번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대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 자, 이때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에게 설령 효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에서 1번처럼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표현대리 효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 있어요. 1번 틀렸죠. 2번은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권한과 그 권한을 넘은 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지문이라고 주둥이 터져라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은 126조 기본 권한 속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 아닌 거 2개 외웠었어요. 사자하고 교회의 대표자. 그거 아니면 다 권한에 들어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 부관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 사자, 복대리 이런 것들이 다 126조의 기본 권한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126조의 기본 대리권에는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하는 거랬어요. 이때 대리권 수여 표시도 분류식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 대리권이라는 걸 상대방이 추측할 만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측할 만한 본인의 명치나 직함 따위를 대리인이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것 따위가 대리권 수여 표시라 했어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 따위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치나 직함 따위 사용 승낙 또는 묵인 정도로 충분하고 꼭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했는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해버린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려요. 그럼 126조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다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48번을 틀린 분들이 많아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팔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줬다. 자, 얘가 미성년자인데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단도로 계약을 못해요. 갑의 법정대리인이 있어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용하는 취소와는 달리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착오와 사기 강박을 이용하는 취소와는 달리 첫째로 선의의 제3자 따위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제한 능력,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이 제한 능력자를 더 보호합니다. 선의 제3자보다는.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리고요. 이행한 게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성립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이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선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 경우에는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문제는 요 현존 이익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생활비 현존 이익에 포함돼요. 포함되니까 요건 반환해야 돼요. 생활비로 쓴 것은. 그러나 유흥비 요거는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건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강의할 때 미성년의 아들이나 딸이 물건을 함부로 팔아버렸다. 동의 허락 없이. 그러면 바로 당장 취소하지 말고 애가 PC방이나 이런 거 유흥비로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고 난 다음엔 팔아먹은 물건 돌려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고 유흥비로 쓴 돈은 안 돌려도 된다. 그래서 물건 팔아먹은 자식놈을 혼내지 말고 유흥비로 일단 쓰고 다만 입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영수증은 꼭 챙겨놔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와는 다르게 두 가지를 시험 문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 1번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을이 몰랐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뭐로 썼어요? 생활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썼으니까 돌려줘야 한다. 남아있는 돈과 생활비로 쓴 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 즉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그러면 4번은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이거 현존이익입니다. 그런데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팔았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착오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때는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9번의 1번.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사골지문이라고 그랬어요. 한약지문, 사골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어. 뼈가 문드러졌는데도 고고 앉아 있어요. 너무 우려먹는 지문이어서 사골지문, 한약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 뭐예요? 계약이 매도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옳은 지문이죠.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2, 3, 4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옳은 것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번 X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이어야 되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 아니다. 4번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착오 취소 못하는 겁니다. 자, 갑에게 착오가 있는데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야죠.
갑이 착오를 중요분에 관한 착오를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사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갑은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얘가 이 착오를 이용했어요. 갑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을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기망이에요, 이게. 따라서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못하지만 사기 취소는 가능해요. 4번이 만약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그냥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왜? 사기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왜? 상대방이 갑의 착오를 이용했으니까. 요게 침묵에 의한, 부작에 의한 기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도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거라습니다. 착오에서 입증 책임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입증하고 착오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건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어요. 근데 착오자, 상대방 이렇게만 기억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착오자는 뭐라고 기억하자?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취소하려는 자.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도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5번은 이렇게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되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가 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죠. 여기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란 취소하려는 착오자를 말합니다. 착오자는 중요 부분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은 건 1번. 50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사람을 빨리 파악하세요. 갑의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 이 물권입니다.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것도 주둥이 터져라.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갑과 을사의 설령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갑이 반대하더라도 을은 얼마든지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1번 X. 2번 X 토지를 산 사람이 있어. 병.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은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동그라미죠. 3번은 지상권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X. 4번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4번도 X.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해줘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아니고요. 또 소멸 청구도 못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소멸 청구 따위 할 수 없습니다. 5번도 틀렸죠. 옳은 건 2번. 51번. 제사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채매매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취득시효인데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타주여야 돼요. 타주. 어쨌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가 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등기 없이. 85년에 설치했고 2015년까지 됐으니까 95년, 2005년에 갑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1번 이장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은 안 된다. 갑에게 뭐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어른 이장 청구 못한다. 2번 가번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뭔 개소리냐.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예요. 분묘기지권. 따라서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따위는 청구를 못합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은 등기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갑은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시자고 했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단분이 됐든 쌍분하여 당분으로 만들든 합장하여 단분으로 만들든 새로운 묘지를 또다시 옆에 똑같이 설치하든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분이 됐든 쌍분이 됐든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은 없다. 자, 4번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즉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 이게 판례입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은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무상이라 그랬습니다. 무상이니까 뭐예요? 치료지급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옳은 것은 4번. 52번. 52번 지역권은 조문 위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1. 일필토지 일부 승역지 되지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 1번 옳은 지문. 2번 요거 사골지문이라 그랬어요. 지역권에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3번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299조 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자신의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걸 이전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위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4번은 이렇게 바꿔야 되죠.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가 아니라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즉 포기하고 이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래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 지역권도 물권이고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만 지역권이나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되고 물권적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5번 옳은 지문이죠. 자, 53번 옳은 것 골라라. 1번 지상권은 본권입니다. 2번에 온천권, 3번에 사도통행권, 5번에 관습상 소유권 이따위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쭉쭉 다 긋고 남는 거 4번. 제가 온사사공 이렇게 요시라 했죠. 온천권 안 돼, 사도통행권 안 돼, 사실상 소유권 안 돼, 공원이용권 안 돼. 그랬습니다. 답은 4번. 공원이용권 따위는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나도 쉽죠. 54번 을은 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자 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이 있고 이걸 을이 샀어요. 건물 대금을 완납한 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 1번 갑의 채권자 X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갑의 채권자가 이를 경매에 넣는다. 이때 을이 이 갑의 채권자에게 이 건물은 내 거다 라고 이의할 수 없다. 제3자 의 못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더라. 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우리 판례 예외적인 판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타자면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에 타자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매매에서 물건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그랬죠. 4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건 5번이죠. 설령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현재 갑이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은이나 매수인 을의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타잡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것도 한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랬죠.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55번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 필요하다 그랬어요. 1번 X. 2번은 상속. 상속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2번 X.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등기 불효 그랬습니다. 3번 X. 4번 경매 등기 필요 없지요. 5번 건물 신축.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뭐예요? 표제부 유용 안 된다. 신축 건물 새롭게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철거된 구건물의 등기부에 표제부를 변경해서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한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여전히 쉽죠, 문제가. 이상한 데서 나온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는 거고 그것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들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56번에 1번도 마찬가지다. 자타는 뭘 가지고 구별한다? 점유 개시 원인의 객관적 성질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가 추정되는데 언제 깨진다 그랬어요? 반대 사실 주장자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만 깨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3번은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다고 되어 있죠. 202조 물어보는 거예요. 선의 자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해라. 악의거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3번 X 선의 타주 전손해배상해라. 4번은 201조 2항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201조 2항에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이 없다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점유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특정 승계했을 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적 승계한다. 199조 조문 그대로 5번이 답이죠. 57번 갖고 의견이 분분하는 경우 뭐 이의 신청 받더니 뭐 여러분 1번도 막 답이다라고 복수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1번이 틀린 거예요. 왜? 경계표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그랬고요. 설치 비용은 반반 그랬습니다. 반반.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1번. 경계표와 관해서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면적 비례 바꿔야 돼요. 설치 비용을 제외한 측량 비용은 이렇게 바꿔야죠. 아니면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반반 부담한다. 이렇게 바꾸거나. 그래야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58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거 자기 소유 부동산 뭐 공유 지분 토지 일부 등등등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한대 저당권 한대 형성권 한대 이런 거 말씀드리지 저기 있죠. 저당권 안 된다 그랬고요.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형성권 취소권 같은 형성권 안 된다 그랬고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답 나왔네. 저당권. 59번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벌써 아하 갑은 3분의 2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했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특정 번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 1번에 딱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번호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어요. 자, 이 병 적법점유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의뢰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점입니다. 적법점이니까 그런 병을 상대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문제되질 않아요. 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저당권. 아까 지역권하고 똑같죠.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만 물권적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인정된다.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보니까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랬습니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2번이 틀렸죠. 됐죠? 틀린 것은 2번. 3번. 이 3번은 360조와 관해서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지만 채무자가 갚을 때는 1년분만 갚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갚아야 된다 그랬고요. 옳은 질문이죠.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요. 4번. 5번을 좀 논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상대위 인정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협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 취득. 강제 수용이 아니라 강제 수용을 했다면 수용 보상금이 나오고요. 요 수용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가능해요. 강제 수용이 되었을 때 저당권의 목적물이 강제 수용이 되었을 때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협의 취득을 우리 판례는 매매로 봐요. 매매. 사법상 매매로 봐요. 그러니까 이 협의 취득해서 받는 보상금은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에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5번이. 5번 그래서 물상대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5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우 답은 2번에 그냥 딱 나왔잖아요.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에 미친다고. 2번이 틀린 거죠. 61번. 60번까지 봤군요. 자, 60번까지 저당권까지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낯선 지문들이 한 2개 정도 보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지문 자체가. 나머지 20문제 5문항씩 곱쳐서 20문제 곱하기 5문항이니까 100문항이죠. 100문항 중에서 98문항 2문항 정도가 조금 이상했고 나머지 98문항은 다 우리가 아는 거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답은 요 이상한 2개에서 안 나오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에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민법 공부의 방향을 딱 설정을 잘 하세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포기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렇게 60번까지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61번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S입니다.